극우들의 선동질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막이 없으므로 오디오북 형식으로 틀어놓거나 이어폰을 통해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이 과거 자신의 SNS에 올린 호텔 경제학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하나로 보수 진영, 특히 극우 성향의 인물들과 언론들은 이재명을 조롱하고 기본소득을 무지한 경제정책이라며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 이 그림이 사실은 우리가 마주한 경제의 핵심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림부터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외부에서 온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을 예약금으로 맡깁니다. 호텔은 이 돈으로 가구점에서 침대를 삽니다. 가구점은 이 돈으로 치킨집에서 식사를 하고 치킨집은 그 돈으로 문방구에서 물건을 사고 문방구는 다시 호텔에 빚을 갚습니다. 마지막에 여행객은 예약을 취소하고 10만 원을 돌려받고 떠납니다. 겉으로 보면 돈이 다시 외부로 나간 것이고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이나 극우 세력들은 이를 두고 10만 원 줬다, 다시 뺏는 게 경제냐, 그냥 한 바퀴 돌리고 끝나는 돈 노름 아니냐, 노쇼 경제학이다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야말로 경제를 숫자로만 이해하는 매우 협소한 시각입니다. 이 그림은 돈이라는 매개가 사회 안에서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경제의 순환 원리를 단순화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이 잠깐 지역에 머무는 동안 침대가 팔렸고 치킨이 팔렸고 문구가 팔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재화와 서비스가 이동했고 그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 주체는 매출을 올렸고 일부는 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에서 세금이 발생하며 또다시 사회로 환원됩니다. 이게 바로 돈이 돌면서 실물 경제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약 취소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약자는 단지 예약을 했다가 취소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환불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지역에 들어와 순환을 했고 순환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들은 거래를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기본소득으로 돈을 지급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에게 10만 원을 주면 그 돈은 사용되고 거래되고 여러 주체를 거치며 소비와 생산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발생한 매출과 이익은 다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환수됩니다. 단순히 정부가 돈을 줬다 뺏었다는 관점은 이 과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극우 세력들이 말하는 이득 영원이라는 비난은 경제라는 것이 단순한 잔고의 합산이 아니라는 점을 모른 채 하는 주장입니다. 만약 경제가 단순히 한 명의 통장 잔고로 결정된다면 국가나 사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은 돈이 움직이며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이득이 0이 아닙니다. 그 돈이 4명에서 5명의 경제 행위자를 살린 것입니다. 이 그림은 단지 돈이 돌았다는 구조가 아니라 경제 주체들이 그 돈을 기반으로 실제로 먹고 살 수 있었던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점은 침대 하나를 팔아서 재고를 줄이고 매출을 얻고 세금을 냅니다. 치킨집은 그날치 매출을 올리고 재료를 다시 주문하며 문방구는 사들인 물건으로 자금 회전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경제 주체는 숨통을 틔우고 그 숨통이 다시 고용과 세금으로 이어집니다. 극우가 말하는 정부가 줬다 뺏는 것뿐이라는 말이 왜 틀렸는지를 논리적으로 다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돈이 소비되는 과정에서 실제 물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발생한다. 두 번째, 이 거래는 각 주체의 수익으로 이어지고 다시 세금으로 연결된다. 세 번째, 네 번째, 즉 돈이 잠깐 돌았을 뿐이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실물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순환시키는 이 모델은 절대적인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이 흐르면서 만들어내는 관계와 생산, 소비의 연결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각 주체는 세금을 내고 국가 재정은 다시 회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박 하나를 더 짚고 가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국가의 부채만 늘린다. 결국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기본소득을 단순히 지출로만 본 아주 편협한 시각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면서 통제 없는 복지를 추진했고 국가가 원유 수출에 거의 모든 경제를 의존한 상태에서 유가가 폭락하자 재정 기반이 붕괴되며 통제불능에 빠졌던 사례입니다. 즉, 자원에 의존하고 산업 다변화에 실패한 채 복지 지출만 늘린 결과였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세금과 예산 통제를 기반으로 기본소득의 일부 또는 선별적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국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약 50% 내외로 232%를 넘는 일본, 120%에 달하는 미국, 80에서 90%에 이르는 유럽 주요국보다 훨씬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기본소득을 시도해볼 여력이 있는 국가이며 그것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적 선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흑자만 내야 존재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부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바로 그 투자입니다. 미래를 위한 소비 진작, 지역 경제의 자생력 강화, 불평등 완화와 경제 활력 회복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정책입니다. 그림 하나에 숨겨진 메시지를 이렇게 다각도로 풀어보면 이재명이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10만 원의 흐름이 아니라 돈이 한 바퀴 돌며 얼마나 많은 경제 주체들이 연결되고 숨통을 틔우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이런 구조를 통해 기득권의 독점적인 자본 흐름을 끊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보수 언론과 극우는 이 그림을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는 자본의 흐름에 금이 가게 만드는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 자신들의 돈이 순환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기업, 지주, 독점 재벌 구조를 유지하려 하고 이를 흔드는 자를 포퓰리스트, 공산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기본소득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시장 경제 안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출발선과 순환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럽의 핀란드, 캐나다 일부 지역, 미국의 알래스카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실험된 기본소득은 실업 감소, 삶의 만족도 증가, 소비 증가라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도 존재합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득권의 독점을 허물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득권 정치와 경제 시스템은 소수를 위한 구조입니다. 이재명은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극우가 이토록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그들은 이재명이 등장하기만 하면 좌파 독재, 공산주의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할까요? 그건 바로 이재명이 그들의 지갑을 위협하는 유일한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돈의 흐름을 되찾는 일입니다. 기본소득이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정책인가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었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한국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실제로 어떤 실험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 경제 구조의 순환을 재설계하고 무너져가는 소비 기반과 내수를 다시 살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매달 560유로, 당시 기준으로 약 70만 원을 무조건 지급했습니다.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급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핀란드 정부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올라갔으며 스트레스 지수는 감소했다는 명확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복지제도는 일정 수입을 넘으면 복지 혜택이 끊기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꺼리게 만들었지만 기본소득은 그런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주는 1982년부터 알래스카 연구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주민들에게 석유 수익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한 해 평균 약 1,000에서 2,000달러 수준입니다. 여기에 주정부의 세금 부담이 특별히 늘어나지도 않았고 지역 내 소비와 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보수와 진보양 진영 모두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도핀이라는 작은 도시에서는 미나컴 프로젝트라는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장해준 결과 입원율이 낮아지고 교육 수준은 올라갔으며 노동시간도 소폭 줄긴 했지만 완전히 일을 그만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회 안정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인도, 브라질, 나미비아,
케냐 등 여러 나라에서 부분적 또는 지역 단위의 기본소득 실험이 있었고,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가 많았습니다. 물론 실패하거나 정책이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컨대 스위스는 전국민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붙였지만 반대가 많아 부결됐습니다. 다만 이 반대는 실험 결과에 대한 불신보다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떤 모델을 설계해야 할까요?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당장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선별적, 혹은 지역 기반 모델로 시작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시절 시행했던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되었는데, 이 정책은 청년들의 소비를 자극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에서 시행한 청년 배당 실험 결과 자영업자의 월 매출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실제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수치입니다. 이런 구조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긴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은 가능합니다. 첫째, 소득 하위 50% 또는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자영업자는 살아나며 세수도 다시 올라갑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자 외에도 위험에 처한 노동자 계층을 위한 재난형 기본소득을 계절적 또는 경기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경제위기 시에는 자동으로 소득 하위 계층에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셋째,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하여 소득 누락을 막고 여성이든 청소년이든 고령자든 누구나 자신의 이름으로 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게는 학비와 취업 압박을 덜어주고 소비 여력을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단지 복지 확대가 아니라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한국은 고령화, 인구 절벽, 청년 실업, 지역 소멸이라는 네 가지 구조적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버리고 국민 개개인의 소비력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골목 상권이 살고 지역이 되살아나고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소비를 자극하고 돈을 돌리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멈췄다면 정부가 국민에게 투자하면 됩니다. 국민이 그 돈으로 소비하면 기업은 다시 생산을 늘릴 것이고 고용은 늘어나며 세금은 다시 거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경제순환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런 실험을 한국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포퓰리즘이라는 말로 비난부터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존 기득권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돈의 흐름이 대기업에서 서민으로 내려오고 중앙 집중적 권력이 지역과 개인으로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제안한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는 경제 민주화의 도구입니다. 왜 보수와 극우 세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이토록 집착하며 공격할까요? 왜 그들은 기회만 되면 공산주의자, 독재자, 포퓰리스트, 범죄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씌우고 끝없이 악마화하려고 할까요? 단순히 정치적 적수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집착은 단순한 경쟁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구조적인 공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재명이 꿈꾸는 사회는 지금까지 그들이 장악해온 기득권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돈의 흐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가 70%에 육박하는 자산을 쥐고 있습니다. 대기업 5곳이 국가 전체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서울 강남 3구 부동산 가격은 전국의 청년 수십만 명을 좌절시킵니다. 이 불균형 속에서 서민과 청년은 빚으로 버티고 자영업자는 임대료에 짓눌리며 농민은 생산보다 유통구조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여기에 칼을 대려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자산 재분배와 구조개혁입니다. 공공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환수하고 기본소득을 통해 하위 90%에게 자금을 순환시키고 법인세와 부자 증세를 강화하며 지역 화폐를 통해 대기업이 독식하던 유통구조를 무너뜨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있는 자들이 독점해온 돈과 권력을 국민 전체로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재벌, 투기 세력,
보수 언론, 대형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 기득권, 금융권 카르텔 등입니다. 그들은 이재명의 등장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들의 세금은 늘고 특권은 줄고 독점 구조는 해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정치인이 아니라 공공의 적처럼 다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민간 개발 이익을 일부라도 환수하겠다고 했던 성남시장 이재명의 구상은 기존의 부동산 개발 이익을 100% 민간이 독식하던 구조를 처음으로 흔든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 구조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민간에게 특혜를 줬다는 왜곡된 보도만 반복했습니다. 실제로 대장동에서 민간이 100% 이익을 가져갔던 다른 도시들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이재명이 50% 넘는 공공이익을 확보한 유일한 경우만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구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재명은 언론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을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의 권력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론, 검찰, 재벌입니다. 이 세 곳은 서로 얽혀 있으며 정치인들이 이들을 건드릴 때마다 보복성 수사가 진행됐고 여론몰이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역시 그 타깃이 되었고 그가 후보로 부상하자마자 온갖 사건과 루머가 동시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쌍방울,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등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극우 세력이 이재명을 싫어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그들은 부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웃고 국가를 기업처럼 운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주자는 발상, 부동산을 공공이 개발하자는 발상, 돈의 흐름을 바꾸자는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이를 좌파, 공산주의,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은 프레임일 뿐입니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시행한 국가는 전부 자본주의 국가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핀란드, 스페인, 독일, 일본까지도 모두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하려는 일은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을 되찾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는 세금을 걷고 그걸 국민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단지 효율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극우는 이것을 공산주의라고 왜곡합니다. 심지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며 공포를 조장합니다. 하지만 이건 경제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자원 의존형 경제에서 유가 폭락으로 인해 화폐를 마구 찍어낸 결과일 뿐이며 한국처럼 선진 제조업과 ICT, 안정된 조세 기반을 가진 나라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공산국가가 된다는 말은 명백한 허위선동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방향으로 경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바로 그 기본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한국 헌법 119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이재명은 이 헌법 조항을 실현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기득권은 그를 공포에 떨며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정치인은 그들에게 순응하거나 약속만 하고 돌아서면 말을 바꾸는 존재였지만 이재명은 다릅니다. 그는 시장 시절부터 실제로 공공이익을 확보했고 청년에게 돈을 주고 지역 화폐를 실행했으며 대기업과 충돌을 감수하고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했던 사람이기에 그들은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이재명이어야 합니다.